로마인의 이야기 제2권 마지막 장이에요. 카르타고 멸망인데요. 제목은 기원전 149년부터 146년에 있었던 이야기고 제3차 포에니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지중해를 지배했던 해상제국 카르타고, 처음에는 그 카르타고가 어딨나 막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찬란했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기원전 146년에는 이 카르타고가 지중해의 역사를 바꾸는 마지막 전쟁이 되거든요. 그 전쟁의 끝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그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 찬란했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죠. 로마인의 이야기책 2권 카르타고 멸망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기원전 149년부터 기원전 146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즉 제3차 포에니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후세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역사 현상은 그 발단부터 종교를 향해 질서정연하게, 다시 말하면 필연적인 추세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 현상은 그처럼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거듭하거나 망설이며 멈춰 서거나 순전한 우연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하다가 후세 사람이 보기에는 필연으로 여겨지는 결말에 도달하는 법이다. 뜨거운 맛을 보여줄 작정으로 시작한 전쟁이 결국 왕국의 멸망을 초래한 예는 마케도니아 멸망을 다룬 부분에서 이야기했다. 그래도 마케도니아 왕국은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둔 것이니까 동정할 여지는 별로 없다. 하지만 카르타고인의 경우는 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 패한 이후 50년 동안 카르타고인은 로마의 패권 하에서 평화롭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 카르타고의 멸망은 2중 3중으로 겹쳐 일어난 불행한 우연이 초래한 결과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로마인들이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른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카르타고는 로마의 속주가 되지 않고 독립한 자치국가로 존속했지만 분명 이류 국가로 전락해 있었다. 군비도 약소국밖에는 상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로마의 승인 없이는 외국과의 교전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에스파냐와 시칠리아 및 사르데냐 같은 해외 영토를 모두 잃어버린 카르타고는 본국 아프리카의 농장 경영에 경제력의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광산 경영은 이미 사라져버린 옛날의 꿈이었고 따라서 공업 발전도 바라기 어려웠다. 이런 면에서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이나 에스파냐, 그리고 이제는 마케도니아의 광산까지 손에 넣은 로마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통상국가로서도 카르타고의 옛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농산물이 주산물인 이상 교역 물자도 한정되었다. 게다가 로마의 동맹국으로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의 그리스인은 카르타고의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로마인이 라틴어로 번역시켰다는 농장 경영서를 저술할 정도였으니까 카르타고의 농업은 높은 생산성을 자랑했다. 또한 오늘날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고대의 북아프리카는 땅이 기름진 지방이었다. 농업에는 가장 좋은 토지의 넓은 경작지를 카르타고인은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생산성이 높은 것도 당연했을 것이다. 그래도
카르타고의 멸망으로 끝난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카르타고의 경쟁력을 로마가 질투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니발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는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재건되었다. 하지만 경제력만 따로 떼어 비교하면 패전 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카르타고가 로마에 압도할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카토가 카르타고산 무화과를 로마로 가지고 돌아가 원로원 의원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풍요로운 과일을 생산할 능력을 가진 적이 바닷길로 사흘거리에 있다고 말하면서 카르타고 개묘를 주장했다는 에피소드는 유명하지만 그는 원래 교묘한 선동자다. 사람들이 가장 납득하기 쉬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시각에 호소했을 뿐이다. 경제력뿐이라면 로마를 걱정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해도 경제적으로 재건된 카르타고는 과거에 한니발 전쟁을 일으킨 전과를 갖고 있었다.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면 용병을 모으는 것은 간단하다. 그리고 이 카르타고의 제2의 한니발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 대한 강박증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성질의 사람과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와 카토를 비교한 부분에서 언급했다. 스키피오는 죽었지만 카토는 8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정정했다. 카토의 카르타고 반대 운동은 집요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연설에서 다른 문제를 논한 뒤에도 끝에는 반드시 이런 구절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카르타고를 괴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국정을 담당하는 원로원 의원들이 모두 가토에게 찬성한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토는 위와 같은 말을 집요하게 되풀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실각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원로원에는 스키피오가 생전에 추진한 온건한 제국주의 노선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 대표자가 스키피오의 사회인 스키피오 나시카였다. 전쟁에서나 정계에서도 1급 인물인 이 사람은 늙은 카토에 대항하여 모든 발언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어쨌든 나는 카르타고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서는 이 같은 미묘한 균형을 깨트린 충격은 사실은 카르타고 쪽에서 자초한 것이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의 클리엔테스, 즉 피보호자가 된 카르타고는 역시 로마의 클리엔테스인 누미디아 왕국의 세력 확장에 고민하고 있었다. 카르타고와 누미디아는 로마의 패권을 인정한 동맹국이라는 입장은 같았지만 로마인이 두 나라를 동일시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 누미디아는 당시에도 건재한 마시니사 왕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와 협력하여 자마에서 한니발에게 승리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누미디아는 로마군에 병력을 제공하여 그리스 전선에서나 시리아 전선에서도 로마군 속에 누미디아 병사들의 모습이 끼어 있었지만 카르타고의 공헌은 오로지 군량 조달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 군량조차도 로마는 원조로 받은 게 아니라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했다. 언젠가 카르타고 사절이 로마 원로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우리 카르타고인은 로마인과 함께 3명의 왕과 싸웠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와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왕 페르세우스가 그들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원로원은 비웃음으로 당장 폭발할 것 같았다. 한 구석에서 야유가 날라왔다. 피도 흘리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로마의 패권 밑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클리엔테스인데도 누미디아와 카르타고의 지위는 전혀 달랐다. 지중해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저서를 쓴 스트라보에 따르면 당시의 누미디아 왕국은
마시니사 왕의 훌륭한 지도로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탈바꿈했다고 할 만큼 강대국으로 변모해 있었다. 이런 누미디아에 대한 카르타고인의 걱정은 단순한 강박증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 문제였다. 누미디아 세력 확장에 시달린 카르타고는 용병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6만 명의 용병이 모였다. 이 사실은 당장 로마에 알려졌다. 로마는 카토를 수석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했다. 카르타고는 로마 시찰단에게 누미디아의 침략주의를 호소했다. 하지만 상대가 가토인 이상 카르타고의 주장은 처음부터 통하지 않았다. 이것을 안 로마는 이듬해에 이번에는 스키피오 나시카를 수석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카르타고에 파견했다. 스키피오 나시카는 누미디아군을 누미디아 영토 안으로 철수시키는데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카르타고가 위기를 모면했다고 믿었다. 역사가 폴리비오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가운데 하나여서 모국 그리스로 돌아가려고 브린디시 항구로 갔을 정도였다. 그런데 경제적 재능은 타고났지만 정치적 처신에는 서투른 카르타고인은 스키피오 나시카가 성립시킨 타협책이 로마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국내에는 아직 6만 명의 용병이 있었다. 이들은 누미디아 국경을 돌파하여 누미디아 수도에서 90km 떨어진 곳까지 쳐들어갔다. 로마 원로원은 격분했다. 하니발 전쟁이 끝난 뒤에 맺은 강화에 따르면 카르타고는 로마의 승인 없이는 외국과 교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누미디아 침공은 분명한 조약 위반이었다. 카토를 리더로 하는 강경파는 발언권이 강해졌고 스키피오 나시카가 이끄는 온건파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로마 원로원은 카르타고에 파병할 4개 군단을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카르타고 정부도 이 결의의 의미를 당장 이해했다. 게다가 누미디아 영토로 쳐들어간 카르타고 용병은 그들을 맞아 싸운 누미디아 군에게 패배까지 맛보았다. 경솔하고 쓸데없는 조약 위반 행위를 저질러버린 카르타고 정부는 급히 로마에 사절을 파견하여 용병 부대 해체와 지휘관 처형을 약속하고 로마 원로원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원로원은 이 말을 믿고 군단을 파견하는 대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조사단의 임무는 카르타고가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 조사단을 맞이한 카르타고 정부는 약속을 조금씩 찔끔찔끔 이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로마로 돌아온 조사단의 보고는 카르타고에 대한 원로원의 불신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위험을 느낀 것은 수도 카르타고보다 카르타고 제2의 도시인 우티카를 비롯한 카르타고 도시들의 주민이었다. 이들 도시들은 로마에 대표를 파견하여 만약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자기들은 로마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원로원은 강경파의 동무대로 변했다. 기원전 149년의 집정관 임진은 아프리카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다. 당황한 카르타고는 특사 5명을 로마에 급파하여 사태를 해명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로마 원로원은 특사 5명에게 집정관은 이미 로마를 떠났다고 말했을 뿐이다. 카르타고가 로마의 승인 없이 로마의 동맹국 누미디아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한 것이 선전포고의 이유였다. 특사 5명은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무조건 항복을 제의하고 그 보증으로 300명의 인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원로원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아프리카로 가고 있는 두 집정관에게 카르타고와의 교섭권을 부여한다는 훈령이 보내졌다. 귀국한 특사 5명을 맞이한 카르타고 정부도 이번에는 약속을 조금씩 찔끔찔끔 이행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땅에 상륙하여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반세기 전에 카르타고 공략 기지로 삼기 위해 건설한
고르넬리우스 진지에 도착한 두 집정관에게 당장 300명의 인질이 보내졌다. 집정관은 이 300명을 우선 시칠리아로 보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는 것과 관련된 로마 쪽의 요구 조건을 카르타고 정부에 제시했다. 성을 공격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와 무기를 제출하라는 것이 로마의 요구 조건이었다. 이것은 카르타고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의미한다. 카르타고는 이것을 감수했다. 석궁기 2,000개와 갑옷 20만 벌이 당장 코르넬리우스 진지로 보내졌다. 집정관 두 사람은 여기에 만족의 뜻을 표하고 유력한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로마 원로원에 보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정하라고 카르타고 정부에 권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청하라고 카르타고 정부에 권했다. 카르타고 정부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운이 나빴다. 때마침 그리스에서 로마인의 태도를 경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땅에서 선왕 페르세우스의 서자를 자칭하는 필리포스라는 사내가 그리스인들의 반로마 감정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이 인물은 실제로는 완전한 가짜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인은 자유와 독립의식은 강해도 그것을 현실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력은 페리클레스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나 싶을 만큼 비정치적인 민족으로 전락해 있었다. 과거에 플라톤이 품었던 절망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로마에 반대하는 필리포스에게 당장 기울어진 그리스인들은 공식 석상에서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로마인이 그리스에 오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친구로서 와야지 주인으로서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은 것은 로마군의 아프리카 침공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로마가 카르타고의 힘을 빼앗기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로마의 패권을 단호히 거부할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스인인 폴리비오스도 그리스인은 이 기회를 틈탔다고 말했다. 그리스인에 대한 로마인의 생각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나 플라미니누스의 시대에 비하면 달라져 있었다. 페리클레스 시대를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 문명과 문화를 존경하는 마음은 지난 반세기 동안 변함이 없었지만 기원전 2세기 당시의 그리스인에 대해서는 로마인도 경멸감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는다는 점에서는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인도 페리클레스 시대와 다를 바 없었다. 달라진 것은 이 자유와 독립을 현실화하는 방법이었다.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인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친구의 위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알지 못했다. 그리스인이 창조한 미술품과 건축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 서술을 본받으려 애쓰고 그리스인에게 라틴어를 강요하기보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그리스어를 습득하려고 애썼던 로마인이 지금에 와서 그리스 민족을 경멸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시대인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인과 달리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인은 미술에서도 건축에서도 문학에서도 창조력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자극적인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기원전 148년 로마는 이 그리스에 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스에 대한 세 번째 군사 개입이다. 한니발에게 승리한 이후 연전연승을 계속하고 있는 로마는 역시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로마를 비정치적인 그리스인이 자극해 버린 것이다. 카르타고 대표들이 로마에 방문했을 때 로마인은 그리스인의 이 같은 동향에 초조감을 보이고 있었다. 말하자면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리스인 때문에 짜증이 난 로마는 카토가 집요하게 외친 카르타고에 대한 강경 노선에 대해서도 전보다 저항력을 잃고 있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타민족을 너그럽게 대해봤자 반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 짜증을 내고 그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군사적인 자신감이 추가되었다. 카르타고에 대한 강경하기 짝이 없는 최후 통첩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로마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지시든 하겠다면서 거기에 대한 지시를 청하는 카르타고 대표 30명에게 로마 원로원은 최후 통첩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수도 카르타고를 파괴하고 주민은 해안에서 10 로마 마일, 즉 15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방으로 전원 이주할 것. 대표 한 사람이 이것은 카르타고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저항했지만 원로원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대표 30명은 결국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은 귀국하는 도중에 달아나 버렸다. 그래도 폴리비오스를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으로 제3차 포에니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폴리비오스는 브린디시 항에서 떠나는 배를 타고 조국 그리스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친구인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보낸 심부름꾼이 급히 달려왔다. 폴리비오스는 막 올라탄 배에서 내려 심부름꾼과 함께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오스티아 항구를 향해 아피아 가도를 되짚어 달려갔다. 대표단이 로마의 가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귀국하자 지도층에 분노한 카르타고 민중이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지도층의 나약한 태도는 그것이 설령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도 일반 민중의 민족 감정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로마의 명령을 가지고 귀국한 사람들은 반역자라는 비난을 받고 분노한 민중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수도 카르타고는 무기 제조창으로 탈바꿈했다. 농성전에 대비하여 근교에서 식량 조달이 활발해졌다. 로마에 대한 강경 노선을 주장하다가 추방당했던 사람들은 각자 거느리고 있는 용병들과 함께 수도로 소환되었다. 여자들까지도 석궁기의 밧줄로 쓰라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공출했다. 빈부격차도 사라졌다. 수도 방어전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죄수와 노예들까지 해방되었다. 배의 침몰을 내다보고 도망친 사람들 때문에 인구는 평소보다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수도 카르타고에는 6만 명의 인구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방어전에 참가할 수 있는 병력은 2만 명을 헤아렸다. 이리하여 로마와 카르타고는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은 정말로 불가피한 것이었을까? 나에게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다. 로마 원로원이 카르타고의 특사 30명에게 전달한 최후 통첩, 수도 카르타고를 파괴하고 주민은 해안에서 10 로마 마일 떨어진 내륙 지방으로 전원 이주할 것을 가혹한 요구로 단정한 것은 후세의 역사가들 뿐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역사가들은 그것은 가혹한 요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리비우스의 로마사에서 이 시대를 다룬 부분은 중세를 거치는 동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가 로마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의 저자 폴리비오스에 따르면 로마의 최후 통첩은 결코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고대에 작성된 모든 사료를 참고할 수 있었던 디오도로스와 아피아노스도 강경하다고 쓰긴 했어도 가혹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최후 통첩을 받은 카르타고의 특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것은 카르타고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항변한 것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린 건 아닐까? 로마 원로원은 수도 카르타고의 주민 전원이 수도를 떠나 새로 건설한 신도시로 이주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이냐의 양자택일을 카르타고 정부에 강요했다. 하지만 원로원은 이 신도시 건설지까지
지정하지는 않았다. 해안에서 10로마 마일 떨어진 내륙 지방이라는 조건을 붙였을 뿐이다. 바다에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신도시 건설지의 선정은 카르타고인에게 맡겨져 있었다. 나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이 해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그 거리를 조사해 보았다.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와 팔레르모, 이탈리아 남부의 타란토, 카르타고인이 에스파냐에 건설한 도시 카르타헤나와 카디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의 에페소스 등은 모두 카르타고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면한 항구 도시다. 카르타고 제2의 도시인 우티카도 오늘날에는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후퇴하여 내륙 도시가 되어버렸지만 고대에는 바다에 면한 도시였다. 하지만 시리아의 수도 안티오키아는 당시에도 큰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강을 따라 20km나 상류로 올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에 건설되었다. 또한 통상과 산업으로 번영한 아테네도 바다의 면에 있지 않다. 외항 페레우스와 아테네의 거리는 8km였다. 아테네와 피레우스 사이에는 강도 없었기 때문에 아테네의 물산은 테미스토클레스가 평행선으로 건설한 성벽의 사이길을 통해 피레우스로 운반되어 배에 실렸다. 로마도 테베레 강이 있긴 하지만 바다에는 면에 있지 않다. 로마와 로마의 외항 오스티아 사이는 가도로 이어져 있다. 테베레 강줄기를 따라가면서도 되도록 직선으로 건설한 이 가도의 거리는 22km다. 테베레 강도 큰 배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을 만한 강은 아니었다. 로마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로 이주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해안선에서 15km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 고대의 북아프리카는 수목이 울창한 기름진 땅이었다. 강줄기도 많았다. 설령 강을 통해 바다와 이어질 수 없다 해도 15km는 아테네와 피레우스의 거리의 2배도 채 안 되는 거리다. 그렇다면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랬듯이 높고 견고한 벽을 바닥까지 평행선으로 쌓아 일종의 복도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로마 원로원에는 스키피오 일파로 이루어진 카르타고 온존파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카토가 이끄는 카르타고 계멸파도 강을 이용하든 발로 걸어가든 바다까지 가려면 22km의 거리를 돌파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로마의 주민이었다. 반면에 카르타고인은 집에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곧바로 배를 탈 수 있는 곳에 도시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 그들에게는 고작 15km의 거리조차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던 게 아닐까? 이런 것이야말로 흔히 민족 간의 다툼이나 마찰의 원인이 되는 가치관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로마인의 눈에는 고작 15km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주하라는 말에 카르타고인이 반발한 것이 로마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비친 게 아닐까? 그렇기는 하지만 기원전 2세기 중엽의 카르타고인이 발상을 전환할 수는 없었을까? 또 카르타고가 천연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강대국이었던 역사를 가진 민족이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을까? 카르타고 함락. 시니스만의 서쪽에 불쑥 튀어나온 곳의 끝을 차지하고 있는 카르타고 시가지는 천연의 요충지에 세워져 있다. 우선 넓은 곳 전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게다가 북쪽에는 산지가 바싹 다가와 있고 동쪽은 바다가 지켜주고 있어서 북쪽과 동쪽에서의 공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다. 서쪽은 높이가 14m에 폭이 10m나 되는 삼중의 성벽이 지키고 있어서
아마 이쪽을 돌파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도시를 공략하려면 항구 도시 카르타고의 정면 현관, 즉 항구 쪽에서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로마인이 여기에 공격을 집중하게 된 것은 스키피오 아이밀리우스가 총지휘를 맡게 된 기원전 147년에 이르러서였다. 카르타고에 선전포고를 한 뒤 2년이나 세월을 허송해버린 것은 로마군 총사령관인 집정관들이 싸움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지휘관이었던 탓도 있다. 또한 로마의 전쟁 준비도 처음부터 충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카르타고만큼 큰 도시 공략전은 몇 년을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사태 전개로 말미암아 로마는 카르타고 공방전도 빨리 종결 지으려고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스에 대해 세 번째 군사 개입을 결행한 로마는 1년도 지나기 전에 마케도니아 왕의 서자를 자칭하는 사나이가 이끄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로마도 이제는 더 이상 마케도니아인의 독립을 존중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4개의 자치국으로 분할되어 있던 옛 마케도니아 왕국의 영토는 자치권을 빼앗기고 로마의 속주로 격화되었다. 그래도 로마는 다른 그리스 도시들의 독립과 자치는 계속 존중해줄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로마의 그런 태도를 힘있는 자의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 열등감을 가진 자의 저자세로 생각했다. 바로 이 무렵 그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코린트를 방문한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코린트 시민들한테서 무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대우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로마인은 관용주의의 한계를 깨달았다. 코린트에 급파한 로마군은 코린트를 철저히 파괴하고 미술품을 몰수하여 로마로 보냈고 주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다. 쟁의와 괭이로 땅을 고르듯 도시 전체가 송두리째 소멸해버린 코린트는 오만불손한 그리스인 전체에 대한 본보기였다. 로마인은 투항 공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싸운 도시에 대해 사흘로 기간을 한정하여 약탈한 적이 있다. 이런 도시의 주민을 노예로 삼은 적도 있다. 하지만 도시 전체를 지상에서 말살하는 행위는 건국 이후 한 번도 자행한 적이 없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이어 그동안 줄곧 그리스의 3대 도시였던 코린트의 소멸은 그리스인에게 찬물을 껴얹기에 충분했다. 마케도니아처럼 로마의 속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그리스는 로마의 패권 밑에 안주하게 되었다. 자유와 독립을 무엇보다도 중시한 그들이 자유와 독립을 잃게 된 것이다. 그 대신 질서와 안정을 얻기는 했지만 기원전 146년은 로마가 온건한 제국주의에서 엄격한 제국주의로 방침을 바꾼 해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같은 해에 카르타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도 불행한 우연이 초래한 결과였다. 더구나 카르타고인이 요구한 것은 자유나 독립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이었기 때문에 더욱 애처롭다. 그리스가 독립을 잃은 것은 그리스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동시대의 역사가 폴리비오스도 카르타고의 멸망에 대해서는 카르타고인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카르타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로마의 투항 공고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네 도시와 함께 멸망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리라. 그들은 로마군 포로를 성벽 위에 세워놓고 로마군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씩 죽였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카르타고인이 이런 짓까지 자행한 것도 옥세하는 쪽으로 자신들을 내몰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카르타고인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로마군 총사령관 스키피오 아에밀리우스는 기원전
147년부터 기원전 146년에 걸친 겨울철 휴전기를 이용하여 로마 원로원에 전령을 보냈다. 카르타고의 수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지시를 받기 위해서였다. 항구 쪽에서 카르타고로 쳐들어갈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바다와 항구를 잇는 운하는 로마군이 그 입구에 쌓은 제방으로 이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다. 카르타고는 또 하나의 운하를 뚫었지만 그 앞쪽 해상을 로마 함대가 순찰하게 된 뒤로는 쓸모가 없어졌다. 육지 쪽 성벽도 여러 군데 파괴되었다. 시내에 저장되어 있는 식량도 농성 3년째를 맞이해서는 바닥을 드러냈다. 최후의 철퇴를 가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강화를 시도할 것인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을 끝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손자이기도 한 스키피오 아에밀리우스는 그해 나이 38세였다. 전쟁터에서의 모든 행동은 총사령관인 그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하지만 양조부인 스키피오나 친아버지인 아에밀리우스 파울루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나 다른 민족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개방적인 이 로마 장군은 카르타고인의 운명을 혼자서 결정하기를 망설였다. 기원전 146년으로 해가 바뀐 봄에 원로원의 훈령이 도착했다. 이 훈령에 따라 카르타고에도 코린트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바다 쪽에서 공격을 개시한 로마군에 대해 수비군은 우선 외항 주위에 늘어서 있는 창고와 조선소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대항했다. 그 불길 속에서 시가전이 시작되었다. 건물 한 채씩, 도로 하나씩 제압하면서 적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는 시가전이 꼬박 엿새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1회째 되는 날, 신전이 늘어서 있는 비르사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카르타고는 완전히 정복되었다. 신전을 에워싸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몸을 내던져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카르타고인도 적지 않았다. 도시가 함락된 뒤 투항 공고를 거부하고 저항한 시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노예가 된 카르타고 시민은 어린이까지 합해서 5만 명에 이르렀다. 총사령관 스키피오 아에밀리우스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카르타고 함락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폴리비오스는 당연히 카르타고가 함락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의 저서인 역사도 중세를 거치는 동안 일부가 소실되어 유감스럽게도 남은 부분은 3분의 2도 채 안 된다. 특히 카르타고 함락 장면은 단편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폴리비오스의 저서를 참고했다는 서기 2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아피아노스의 저술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는 눈 아래 펼쳐진 카르타고 시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않았다. 건국한 지 70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번영을 누린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그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7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카르타고는 넓은 땅과 수많은 섬과 바다를 지배해 왔다. 그에 따라 카르타고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강대한 제국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방대한 양의 무기와 군선과 코끼리와 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카르타고는 과거의 어떤 제국보다도 용기와 기계가 뛰어났다. 로마의 요구에 굴복하여 모든 무기와 모든 군선을 공출했으면서도 3년 동안이나 로마군의 공격을 견뎌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 도시가 함락되고 완전히 파괴되어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려 하고 있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즉 폴리비오스의 말에 따르면 스키피오 아에밀리우스는 적국의 이런 운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비록 승자였지만 인간만이 아니라 도시와 국가 그리고 제국도 언젠가는 멸망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트로이,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20년 전의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번성하는 자는 반드시 쇠퇴한다는 것을 역사는 인간에게 보여주었다.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는 모르나 승리한 로마 장군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트로이군 총사령관 헥토르의 말을 입에 올렸다. 언젠가는 트로이도 프리아모스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전사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뒤에 서 있던 폴리비오스가 왜 하필이면 지금 그 말을 하느냐고 물었다.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는 폴리비오스를 돌아보며 그리스인이지만 친구이기도 한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폴리비오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화를 자랑했던 제국의 멸망이라는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거라는 비애감이라네. 함락된 카르타고는 성벽도, 신전도, 집도, 시장 건물도 모조리 파괴되었다. 로마군은 돌과 흙밖에 남지 않은 지표면을 가래로 고른 다음 소금을 뿌렸다. 신들의 저주를 받은 땅에는 소금을 뿌리는 것이 로마인의 방식이다. 불모지로 단죄된 이 카르타고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0년 뒤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곳에 식민지 건설을 명령했지만 그의 암살로 중단되었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것을 실현했다. 따라서 오늘날 남아있는 카르타고 유적은 로마 시대의 것이고 카르타고인이 만든 것은 거의 없다. 기원전 753년에 건국된 이후 600년이 넘도록 로마는 패자라 해도 지상에서 말살하는 짓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원전 146년에는 코린트와 카르타고를 잇따라 지상에서 말살했다. 게다가 카르타고가 소멸한 지 13년 뒤에는 에스파냐의 누만티아도 카르타고와 같은 운명을 걷게 되었다. 이때의 총사령관도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였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세 도시의 파괴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만행으로 단죄한다. 그들에게 동의할 수 있다면 나도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그러나 이 만행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코린트를 파괴하고 시민을 노예로 만든 행위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의견이 난립하여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만큼 이데올로기적인 그리스인의 머리를 식히는 효과가 있었다. 그 후에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자치도시로 남았고 이 두 도시를 비롯한 그리스 전역은 로마의 패권을 인정하고 질서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또한 이 그리스에는 그리스인이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사회 간접 자본의 파도도 밀려왔다. 아피아 가도의 종점인 브린디시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그리스 쪽에 에그나티아 가도가 건설되기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에서도 로마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면 에스파냐의 누만티아를 파괴한 것은 단순한 만행이었을까? 에스파냐 원주민은 좀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민족이었다. 한니발 가문이 에스파냐를 식민지로 다스린 시대에도 카르타고는 거듭되는 원주민 반란에 시달렸다. 그것은 에스파냐인이 그리스인처럼 이데올로기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기질은 험한 지형에서 길러진 성향이었다. 이 에스파냐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는 병력을 보내 군사력으로 제압했다. 에스파냐로 이주한 로마인의 개척 작업이 차츰 축적되어 아우구투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로마는 에스파냐를 완전히 평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점에서도 에스파냐인은 로마화의 우등생이었다는 갈리아, 즉 오늘날의 프랑스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래도 기원전 133년에 로마가 누만티아를 철저히 파괴하고 주민을 무자비하게 노예화한 것은 에스파냐를 일단 평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완전히 평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는 일단 제압한 에스파냐에서도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한 로마화 작업에 착수했다. 로마에서 출발하는 가도는 현재의 남프랑스를 가로질러 에스파냐까지
연장되었다. 로마화의 상징인 로마식 가도, 즉 당시의 고속도로는 이 무렵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와 에스파냐를 연결할 만큼 확장되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도 지적했듯이 가혹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아예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것도 이 두 가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필요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카르타고의 말살만은 불필요한 만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사로잡힌 강박증에 이끌린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킴으로써 로마가 얻은 것은 이제 두 번 다시 한니발 같은 인물과 대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인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왜 50년이나 지난 뒤에 그래야만 했을까? 그리고 고대의 아프리카는 풍요로운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물산의 집산지로 가장 적합한 땅이었다. 게다가 카르타고는 로마의 패권에 이의를 제의하지도 않았다. 카르타고가 반기를 든 것은 막다른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고 그런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로마인이었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킴으로써 로마는 곧 새로운 문제거리를 떠안게 된다. 누미디아, 알제리다. 누미디아의 세력 팽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존재를 없애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스키피오 나시카는 카르타고의 존속을 줄곧 주장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관용을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미디아 왕국에 대한 대책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현실주의 노선은 카토의 강경 노선에 패배한 것은 카르타고인의 도발 때문이 아니라 불행히도 같은 시기에 겹쳐버린 그리스인의 도발이 낳은 여파였다. 만약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 또한 가토가 장수를 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그리스가 시끄러워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나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100년 뒤에 재건한 카르타고에 로마인이 건설한 대규모 상수도관의 유적을 보고 나서 로마인이 카르타고를 재건하기 위해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그토록 힘을 쏟고 로마가 존속하는 동안 줄곧 재건된 카르타고가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도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진다. 기원전 146년에 소멸한 카르타고 영토는 그 후로는 우티카에 주재하는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이 지방은 이제 더 이상 카르타고라고 불리지 않고 그 호칭은 속주 아프리카로 바뀌었다. 마레 노스트롬, 이는 우리의 바다라는 뜻, 그러니까 지중해를 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남아있는데 읽겠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속주로 삼고 에스파냐를 속주로 삼고 그리스도 사실상의 속주로 삼은 것과 같은 시기에 후계자를 낳지 못한 페르가몬의 왕이 자기가 죽은 뒤의 왕국을 로마에 맡긴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이리하여 페르가몬 왕국이 있는 소아시아 서해안 일대도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이제 로마는 영토의 넓이에서도 지중해 세계의 확고부동한 패권 국가가 되었다. 지중해는 로마인에게 마레 노스트롬, 우리 바다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기원전 264년에 일어난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한 번만으로 끝났다면 또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로마인들이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전개되지만 않았다면 1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마인이 지중해 제패를 달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니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굴복시켜 지중해 서부의 패권자가 되었을 때부터 헤아리면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제패하는 데 걸린 세월은 70년도 채 안 된다. 폴리비오스가 아니더라도 놀랄만한 현상이고 당시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은 한니발한테서 출발한다. 이 책은 130년 동안을 다루고 있지만 지면의 3분의 2는 16년 세월에 불과한 제2차 포에니 전쟁을 기술하는 데 할애되었다.
역사가 리비우스도 로마사에서 한니발 전쟁에 할애한 지면을 돌이켜보면 이 전쟁이 로마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새삼 재인식했을 정도다. 카르타고의 멸망까지 포함하여 로마인의 지중해 제패는 모두 한니발 전쟁의 여파였다. 로마의 괴멸을 생애의 소원으로 삼았던 한니발은 결국 로마가 강대해지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도와준 셈이다. 지중해 전체를 이토록 짧은 기간에 로마인의 우리 바다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도 결국 한니발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공한 자에게는 성공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따라다니는 법이다. 로마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제3권인 다음 책에서는 패권자가 된 이후에 로마인이 보여준 행적을 읽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마 전투를 지나 결국은 카르타고의 멸망까지 왔죠. 카르타고가 전통적으로 기원전 813년경 피니키아의 도시 티레에서 온 그 디도가 건국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그래서 로마가 기원전 146년에 결국 그 카르타고의 670년 가까운 역사를 결국은 파괴하고 말았죠. 아우구스투 시대에 카르타고는 다시 태어나긴 했지만, 정확히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재건을 계획했지만 그가 암살돼 버렸고, 아우구스투스가 그 계획을 실행해서 새로운 로마 도시인 콜로니아 율리아 카르타고를 건설했죠. 하지만 그 도시는 더 이상 페니키아인의 카르타고가 아니었죠. 한니발의 조국도 아니었고, 지중해를 지배하던 해상 제국도 아니었고, 로마와 맞섰던 독립국가도 아니었죠. 이후의 카르타고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로 번영했지만 옛 카르타고의 영광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로 카르타고는 그 훗날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다시 재건되어 번영은 되찾지만 한니발과 함께 지중해를 호령하던 독립국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에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케도니아도 사라졌고 카르타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로마는 더 이상 이탈리아의 강국이 아니라 지중해 세계의 패자가 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고, 다음은 또 3권을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